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 16도예요. 근데 뭐 우리 굉장히 춥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한 10년 전에 왔을 때는 영하 20도 그냥 늘 내려갔었어요. 지금 추운 거는 사실은 아니죠. 어제 호주에서 잘 아는 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42도로 올라가고 있대요. 거기는 우리하고 반대잖아요. 거기는 지금 여름이잖아요. 어쨌거나 하여튼 지구온난화가 우리의 삶을, 생각을 엄청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무술년 개띠가 점으로 갑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보호주의 때문에 전 세계가 온탕, 냉탕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참 세계 제1 패권 국가라고 그러는데 과연 세계 제일 패권 국가의 지도자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또 이 안보적으로도 이번에도 미국하고 중국 배가 30cm 사이로 충돌을 빗나갔다고 그러죠. 남중국해에서. 그래서 1mm만 잘못되면은 금방 충돌할 것 같은 상황도 연출된 한 해였습니다. 근데 작년 요맘때 사실은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네 버튼이 더 크냐 내 버튼이 더 크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불안감이 있었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올 한 해 어쨌든 올해는 그런 불안감이 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다는 것이죠. 남북한의 정상들이 휴전 협정을 끝내고 평화체제로 가려고 안간힘을 쓴 한 해였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가슴 떨리는 업적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보니까 얼굴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못 살 것 같은 얼굴은 하나도 없어.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분들이야. 근데 왜 불안하고 초조하냐면은 뭐 나스닥 지수가 올라갔다, 니케이 지수가 내려갔다, 코스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되게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은 주식이 뛰든 안 뛰든 상관을 안 해요. 근데 우리들은, 저도 뭐 주식이 한 주도 없지만은 여러분들도 주식이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불안할 정도로 주식 노름을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 근데 왜 불안하냐? 이 보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보도가 그냥 온 국민을 늘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신세계가 3만 달러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만 3만 달러만 넘으면 뭐해? 정신세계가 3만 달러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지난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잠깐 멈춤이 필요합니다. 이 토요 특강을 통해서 국민소득 3만 달러와 함께 정신세계 3만 달러가 넘는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립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경제, 정치, 치안이 안정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 한류는 사실상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본도 자기네 나라들 가수들 나가서 공연도 하고 그래요. 일본도 일본 내 아이돌은 막 5만 명, 막 10만 명 모이는데 다 모여요. 그런데 그 일본이 자기네들 그 음반을 해외에 파는 거 하고 우리나라 애들 해외 음반 파는 거 비율이 1대 100이야. 일본 애들이 1을 팔면 우리는 100을 파는 거야. 100을.
이 방탄소년단 이번에도 뭐 30억 뷰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까지도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이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 문화까지도. 그래서 이제 경제만 장악하는 게 아니라 문화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이 21세기 인터넷 세상에 문화를 장악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딨어요. 우리가 사실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근데 사실은 우리 1910년서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우리를 강점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요. 1894년에 이때 고종이 청나라한테 우리 좀 지켜줘라. 그래갖고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일본도 함께 따라 들어와요. 그래갖고 벌인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그전에는 청나라가 우리한테 권한을 갖고 있었어. 쉽게 말하면 형님나라였죠. 지금 우리가 어디가 형님나라죠? 미국이 형님나라예요. 뭐든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생각하면 좀 화가 나지 않아요? 남북한이 좀 우리가 진짜 형제는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형제인데 트럼프한테 가갖고 형님 우리가 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허락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그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친하게 지내면 되지. 솔직히 가갖고 우리가 어디까지 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 우리 현실이야. 어쨌든 요건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고종도 마찬가지였어요. 청나라에 항상 허락을 받았어요. 항상. 그 이제 좀 동학혁명으로 자기 자리가 위험하니까 좀 들어와 달라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들어오는 게 일본이 같이 들어와. 그래서 전쟁을 1년 동안 하죠. 서해안 앞바다부터 싸워갖고 중국까지 가갖고 싸워갖고 평양에서도 싸우고 그래갖고 청나라가 요절이 나죠. 요절이 나요. 청나라가. 그러고 난 다음에 1895년에 일본 저 밑에 시모노세키라는 섬이 있어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통치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가냐면 일본한테 넘어가요. 그때부터 우리는 일본이 뺏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뺏어가고 어제 우리 성노예 할머니들 일본하고 합의해 3년 됐대요. 그 여자 그 꽃같은 어린아이들 성노예로 군인들 주체할 수 없는 성욕 채워준다고 가서 돈 버는 거라고 공장 가는 거라고 또 강제로 끌고 갔죠. 그리고 쌀 뺏어간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쌀 여기 서해안 쪽으로 해서 쌀 뺏어가지, 강경 쪽으로 해서 쌀 뺏어가지, 도로 나가고 쌀 뺏어가지, 그 다음에 석탄 뺏어가지. 전쟁 마지막 통에는 노숟가락도 다 뺏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산에 소나무 뿌리까지 캐가요. 왜냐하면 전쟁용 기름으로 쓴다고. 그러니까 뺏어가다 못해. 그러니까 일본이 소나무 뿌리까지 캐갈 정도로 쓸어간 게 1945년에 끝났어. 전쟁으로. 우리 뭐가 남았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6.25가 터져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5년 지나자마자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온 국토를 산산조각을 낸 게 6.25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 때 그렇게 화력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사망자 숫자가 120만 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6.25 때 여러 가지 통계가 많은데 북한이 우리 남한이 한 120만 명 죽고 북한이 한 150만 명 정도 죽었다고 봐요. 근데 부상자는 북한이 훨씬 많죠. 왜 북한이 훨씬 많으냐면은 북한은 폭탄을 엄청나게 쏟아붓거든요. 그러니까 3,500만 명이었는데 남북한 다 합쳐서 한 300만 명 정도가 죽은 거야. 실종되고 끌려가고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국민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어쨌든 죽은 거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유엔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쓰다 남은 폭탄을 6.25 때 다 썼어요. 예. 북한이 이런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유는 폭탄을 쏟아부은 평양에 43만 발의 폭탄을 쏟아부었대. 평양에 43만 발. 그러니까 한 명당 한 폭탄 하나씩 받은 거야. 평양 시민 한 명당 한 발씩 폭탄, 총알이 아니라. 예. 그 다음에 1평방 킬로 30만 평에 30만 평에 18개의 폭탄이 있어. 전국토를 그러니까 전국토를 폭탄으로 그걸 뭐라 해? 융단 폭격을 하고 융단 폭격을. 그래서 1953년 4월 말까지 미군이 26만 발의 중대형 폭탄, 2억 발의 탄환, 40만 발의 로켓탄, 150만 발의 네이팜탄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은 한 20%의 시설이 파괴됐는데 북한은 80%의 시설이 파괴된 거예요. 80%. 근데 남한은 사실 별로 파괴될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남쪽은 농업정책을 피고 일본 사람들이 북쪽은 공업정책을 펴요. 남쪽은 별로 공장이 없었어. 공장은 다 이 6.25 전쟁 전에 공장은 다 어디 있었냐면 북한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남한이 잘 살았어요? 북한이 잘 살았어요? 북한이 잘 살았어요. 왜냐면 거기는 공업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냥 폭탄으로 이 항공모함이 영국에서 한 척, 호주에서 한 척, 미국 7함대 11척, 항공모함이 13척이 들락날락 하면서 매일 쏟아본 거. 거의 매일 2년 동안 매일 쏟아붓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비행기만 보면은 아주 질색을 하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만 보면은. 어쨌든 북한 주민은 미국을 엄청 싫어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막 북한에서 보면 막 미국 그려놓고 막 총으로 막 찌르는 거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보러 뭐라 그래요? 미괴뢰 도당이라고 그러죠? 이 괴뢰라는 뜻이 뭐냐면 꼭두각시라는 뜻이야. 괴뢰가. 우리는 뭐라 그래? 북한 괴뢰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괴뢰군이라고 그러고. 이 생각을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돼. 이 괴뢰라는 단어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북한을 중국의 괴뢰군이라고 그러고 러시아의 괴뢰군이라고 그러고 북한은 우리를 미국의 괴뢰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꼭두각시를 서로 꼭두각시라고 불러. 서로. 꼭두각시는 뭐야?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로 괴뢰군 그러면은 그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꼬라지를 인정하는 거죠. 어쨌든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는 거지 나라 됐어요. 남북한이 똑같이 6.25 전쟁이 지긋지긋했지만은 빨갱이 때문에 가족을 잃고 형제, 친척, 마을 사람들이 갈라져서 죽창으로 서로 죽이는 인민재판을 경험한 75세 이상 되신 어른들은 빨갱이의 빨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거예요. 왜 빨갱이의 빨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느냐면은 어디까지 밀려? 울산, 대구, 낙동강까지 밀려. 예, 그러니까 나라가 별로 없이 여기 다 밀린 거야, 다. 그러니까 여기는 북한 치하를 경험했던 거예요. 북한 치하를. 그래갖고 뭐 갑자기 인민재판을 해갖고 선생님들 죽이고 경찰들 끌려와서 죽이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였고 형님 동생 하는데 북한군 들어오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아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저 기간, 저 3개월 기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할머니들이 그냥 내가 강의 때 북한에 철도 깔아주고 도로 놓아줘야 된다.
그럼 그냥 나한테 그냥 빨갱이 새끼라고 그냥 내놓고 욕을 하시죠.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역사는 흐르는 거예요. 역사는 흐르는 거예요. 과거 역사에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역사 안에 뒤처진 나라들, 뭐 중간에 프랑스가 영국으로 프로테스탄트를 다 쫓아버려요. 그 영국으로 간 프로테스탄트들이 산업혁명을 일으켜갖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말 여러분들 내 강의 듣는 사람은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해가 져도 도둑질하러 돌아다니느냐고 해질 시간이 없는 나라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아니에요. 어쨌든 루이 14세가 그 쫓아내는 바람에 이 프랑스가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데 누구한테 뺏기냐면 영국한테 뺏겨요. 영국한테. 이 시대의 흐름을 깨닫지 못한 일에서 생긴 일이죠. 그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했죠. 정말 뭐 여러분들 베트남 영화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얼마나 서로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제 73년 전쟁 끝나고 원수같이 지내다가 98년에 베트남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우리 더 이상 적대관계 갖지 말자. 그냥 미국도 그럼 우리 좋다. 그래갖고 최혜국 대우를 해줘요. 최고로 좋은 위치를 해줘. 그래갖고 베트남이 미국하고 손잡고 나오니까 20년 되는데 지금 베트남은 이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아, 근데 미국 니는 우리 침략했으니까 내가 니네들하고 손 안 잡겠다. 그럼 지금 베트남 거지 나라로 있는 거예요. 거지 나라. 손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1992년에 수교를 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수교를 언제 다 하느냐면은 1989년 이후에 중국, 러시아, 공산권하고 다 수교를 해버려요. 그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물건은 이게 이제 지난주 강의를 들으면 알아요. 자, 이게 물건이 엄청나게 잘 만들고 있어. 물건을 엄청나게 잘 만들고 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인도차이나 반도 이쪽에 다 공산국가였어. 아,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미국까지 갖다 팔아먹어야 되고, 아니 호주까지 갖다 팔아먹어야 되고, 이렇게 돌아서 유럽 갖다 팔아먹어야 되니까, 아니 이 많은 물건을 이렇게 갖다 팔아먹으면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미국한테 아, 우리 물건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이 물건을 좀 팔아야 되겠다. 우리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수교를 해야 되겠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대신 우리가 뭐라고 해? 우리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수교를 할 테니 북한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해라. 정상관계를 해라. 근데 우리는 일본, 북한하고 수교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래도 우리가 수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25% 교육국이 됐죠. 그 다음에 미국은 우리 미국은 얼마 팔아요? 11% 팔아요. 우리나라 물건 11% 팔아요. 베트남이 인도차이나 반도에 베트남이 9% 팔아. 9%. 네. 9% 파는데 지금 내년 박항서 감독 때문에 박항서 내가 하여튼 친구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지지난주에 박항서 감독 스즈키 그 동남아시아 컵 할 때 박항서 감독이 저 팀을 우승을 시켜 놓는다면은 우리나라는 100억 달러 이상을 수출을 더 할 거다. 분명해요, 그거는. 근데 지금 그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1위가 당연히 중국이고 2위 무역 교역 대상국은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몇 위로 밀려나? 3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증권회사 월스트리트 월가에서 기침만 하면 대한민국은 독감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무리 기침해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하고 물론 군사는 뭐 완전히 미국이 쥐고 있지만 경제권이 2위로 3위로 떨어지고 중국 그 다음에 우리 베트남이 2위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 이게 베트남의 인구가 1억이에요.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6천이에요. 인도가 공식적으로는 12억, 비공식적으로는 13억이에요. 그러면은 이 4억에다가 내다 파는 이게 시장이 이쪽으로 아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 먼 게 아니라 아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베트남하고 뭐 했어요? 1964년서부터 참전했던 거 아니에요. 참전해갖고 우리나라 요 메모 부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죽였어요. 그러면 원수로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빨갱이들하고 원수들하고 지내야 되는데 서로 수교하고 작년에 무역 흑자가 베트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를 했느냐면 흑자만 320억 달러를 했어요. 320억 달러.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에 베트남이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때 서로 죽였다고 원수. 이게요, 국제관계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베트남 삼성이 베트남의 500대 기업 중에 1위야. 작년부터. 작년에 박항서 감독이 계속 4강 막 준우승 올리고부터 계속. 근데 올해는 1위. 올해도 1위. 내년에도 1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삼성이 베트남 모든 기업 내 1위야. 그냥 참 대단한 거죠. 베트남하고 손 안 잡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3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인데. 역사는 이렇게 항상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에만 얽매여서 있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빨갱이 미운 거는 알겠지만 정말로 나쁜 내가 그 책 다 읽어봤어요. 정말로 받아들일 수 우리 멀리 있지도 않아. 우리 어머니도 그 지리산에서 살았는데 낮에는 경찰들이 오고 밤에는 빨갱이들이 왔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생각이 달라요. 빨갱이들은 밤에 와갖고 너무 배고프니까 밥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경찰들은 낮에 와갖고 막 소쿠리 차가면서 먹을 거 내놓으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빨갱이가 좋은 건지 경찰이 좋은 건지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죠. 어쨌든 하여튼 나도 빨갱이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아요. 하여튼 난 공산주의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 중국에 가보면은 이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이 윤리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 중국이 무슨 공자의 나라예요? 공자의 나라는 무슨 공자의 나라예요? 하여튼 그 결혼에도 가짜 결혼을 만들어서 파니까. 결혼도 가짜 결혼을 만들어서 파니 윤리라는 거는 없다고 봐야 돼요. 중국이 미국 따라가려면 내가 보기에는 경제로 따라가는 것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소득 3만 달러도 중요하지만 정신 3만 달러도 중요하다고. 중국은 정신은 저 바닥이야. 어쨌거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빨갱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들이 전쟁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지금 50대 미치 전쟁이, 그리고 전쟁 일으킨 김일성 다 죽었어 벌써. 그 사람 시대는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박정희 대통령 1968년 1월 21일에 김신조가 청와대 뒤까지 내려오죠? 아시죠? 네. 1968년이에요. 그 김신조가 청와대 바로 뒤까지 넘어온 거. 다 죽죠. 43명이가 내려와서 다 죽죠. 김신조 하나 남죠. 그러면은 왼수 아니야, 왼수. 진짜 용서할 수 없고 손잡을 수 없는 북한 빨갱이들 아니야. 그런데 1972년
7.4 공동성명을 발표를 해요. 1904년 만에.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김영주 노동당의 김영주 지도부장이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해요. 서로. 우린 그런 거 깜깜하게 몰랐지. 뭐 난 그때 한 6살이었으니 7살이었으니까 더 몰랐지만 깜깜하게 몰랐을 거야. 지금 나이 드신 분들 7.4 공동성명 발표되기 전까지 북한하고 서로 왕래할 거라는 생각 해봤어 안 해봤어요? 상상도 안 해봤을 거야.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명서가 마음에 들어.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 간섭의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하자 그런 거예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외세 받지 말자 이거야. 우리끼리 하자 이거야. 얼마나 좋아.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 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하자. 성명서 기가 막힌 거잖아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대단결을 하자 이거야.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합쳐갖고 1000년 동안 통일 왕국이었어요. 1000년 동안은 어쨌든 이 한반도에서 다른 나라하고 싸우고 견뎌냈던 거야. 1000년 동안. 근데 그 1000년의 통일 국가를 하다가 지금 나눠진 지 70년이 된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합쳐야죠. 무슨 이유든 다 이유가 안 돼. 빨리 합쳐야 돼. 그리고 난 제일 놀란 게 내가 아웅산에 갔을 때가 제일 놀랐어요. 미얀마 아웅산에 갔는데 1983년 10월 9일 날 미얀마 수도 양곤의 아웅산에서 17명 우리 장차관들이 다 죽었어. 17명. 전두환이 30분 늦게 도착했고 전두환만 살고 장차 기다리던 장차관 다 죽었어. 뭐 지금 북한이 죽였냐 아니 남한이 작전이냐 별 얘기가 다 있었어. 어쨌든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그 똑똑하다는 장차관들이 다 죽었어. 1983년에. 그런데 바로 놀라운 건 그 다음 해 박철원이라는 중앙정보부 특보, 이 특보가요 북한을 20번을 내려왔다 해요. 박철원이 20번을. 그걸 갈 때마다 유서를 쓰고 갔대요. 올지 안 올지 몰라갖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테러를 한, 그리고 장차관이 16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계속 보낸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하려고? 서로 남북한 손 잡자고. 아니 우리가 답답해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독일에 가갖고 뭐라 그래?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랬잖아.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 말했던 거 생각나요? 나는 솔직히 나는 대박이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대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대박을 바라보다 보면 성실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대통령이 입에서 대박이라는 말이 나와갖고 좀 이상했었어요. 유일하게 이명박 정부만 처음부터 끝까지 대놓고 강경 정책을 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박정희,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가 가장 활발히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북한하고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한하고 손을 잡고 뭘 하려고 했던 건 이 문재인이 특별한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이 쭉 해왔던 거를 진행하는 거야. 좀 생각을 좀 빨간 거, 까만 거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좀 회색도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회색도 인정할 줄 알아야지. 난 빨간 걸로 갈 거야. 6.25 70년 전에 당한 생각하면은 이놈들은 죽일 놈들이야. 그러면은 미래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남북한이 갈라진 불리한 입장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 달러를 달성했다는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반도국가라고 그러는데 누가 반도국가라고 해요? 섬나라지. 우리는 지금 섬나라예요. 섬나라. 어떻게 섬나라예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통해 갖고 이 중국으로도 못 가고 러시아로도 못 가잖아요. 그럼 북한에 이게 끊어졌으니까 이거 없는 거야. 없는 거. 북한 없는 거야. 섬나라에 섬나라. 요렇게 있는 섬나라에 섬나라. 지금 우리는 반도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고 그 상태에서 70년을 버텨온 거예요. 반도 국가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장점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탈리아가 반도 국가 아니야. 이탈리아. 여기 반도. 이탈리아가 반도 국가니까 뭐를 다 휘어잡았어? 이 지중해를 다 휘어잡았잖아요. 지중해를. 뭐 프랑스, 스페인,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뭐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다 먹은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여기까지 다 먹은 거 이탈리아가. 뭐 때문에?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발칸 반도인데 이 발칸 반도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 알렉산더가 나와요. 발칸 반도. 반도가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흑해가 들어있는데 여기 크림 반도라고 있어요. 크림 반도. 이제 러시아가 뺏어갔죠. 크림 반도. 그 다음에 요즘 한참 뜨는 게 누구야?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에 베트남. 베트남이 한참 뜨죠. 그리고 우리 한반도. 근데 이거 한반도가 아니란 말이야. 섬이지, 섬. 우리가 북한 38섬 넘어서 정말 갈 수 있어요? 섬도 이런, 여기 아예 가지도 못하는 섬이야, 섬. 함정이지, 함정, 이만큼. 이, 정말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불리한 상황. 그러면은, 바다하고 연해 있지 않는 나라의 핸디캡은 뭐냐? 내가 다니는 잠비아예요. 잠비아. 바다가 없어요. 네, 여긴 모잠비크야. 모잠비크가 빠졌는데 모잠비크 여기가 우리가 매년 3월 달에 컨테이너를 보내요. 컨테이너를 보내면은 모잠비크의 항에 들어가고 여기서 기차로 잠비아로 가고 여기서 또 육로로 또 잠비아. 우리 여기 맨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는데 2달, 3달이 걸리는 거야. 항이 없으니까. 바다가 연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잠비아가 우리나라보다 7배 나라가 큰데 전체가 평야야. 그 다음에 잠베지 강이 있고 여기서 옥수수 농사, 콩 농사 이거 어마어마하게 져갖고 한국으로 수출하고 싶은 나는 수출하고 싶더라고요. 그 넓은 땅에다 농사 짓고 근데 수출을 할 수가 없어.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도로가 제대로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로로 와서 기차로 와서 배로 와서 이 한국으로 이걸 보내려고 그러니까 중간에 다 썩고 이게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안에 갇혀 있는 나라는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내는 건 그래 그럼 이거는 포기하고 이 아프리카 여기 뭐 북쪽 여기 뭐 사람이 거의 뭐 사하라 사막이니까 사람이 못 사니까 여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작품이 뭐냐면 커피 믹스예요. 그래갖고 커피를 키워갖고 커피 mik스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전체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왜 커피 믹스가 이게 기가 막히냐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3국이 달달한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사카린에 밥 비벼 먹고 그랬던 거 생각나는 분 계세요? 설탕에 밥 비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야? 초코파이 달달한 거. 달달한 거를 제3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커피를 이제 가끔 가서 이제 봉사활동할 때 가잖아요? 잠비아 신부들이 그 커피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잠비아 신부만, 그 신부들은 특별한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커피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이거 방송에 나가면 또 잠비아에서 커피 사업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사업해서 어쨌든 그 안에서밖에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취약한 나라가 라오스. 라오스는 이게 태국이 맡고 있고 캄보디아가 맡고 있고 여기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오스가 지지리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몽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몽고가 지하 자원 세계 매장량 10위에 10위. 어마어마하게 자원이 많은데, 우리나라 쪽으로 팔면 얼마나 좋아. 아니, 미국으로 팔아도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중국하고 러시아에 딱 갇혀 있어갖고, 러시아가 한 30% 일반 국제 가격에 30% 싸게 사요. 중국도 30% 싸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갈 데가 없잖아. 우리나라는 여기서 베이징이 여기 있어요. 베이징까지가 직경 거리가 950km예요. 그러니까 KTX로 타고 간다면 4시간이면 베이징 갈 수 있는 거예요. 4시간. 요즘은 KTX 막 시속 600km, 700km짜리 나온대잖아. 그러면 이게 1400m, 400km인데 도로로 가면 2시간이면 되는 거야. 그럼 아침에 오늘 만리장성 좀 구경 좀 갔다 올까? 그럼 만리장성 구경 가고 북경 오리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막혀 있으니까. 이게 뚫려 있으면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베이징 막혀 있으니까 우리는 배로 가든지 비행기로 가잖아요. 비행기로 가려면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3시간 가요. 인천공항에 몇 시 전에 도착해야 돼? 2시간 전에 도착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세관 다 진검사하고 들어가잖아요. 비행기 한 1시간 10분? 1시간 10분이면 가요. 그럼 1시간 10분 가고 바로 가? 또 내려가고 또 세관 통과해야지. 짐 찾아야지. 그렇게 하는 시간이나 기차로 그냥 한 번에 가는 시간이나 똑같아. 그러면은 비행기 값이 비싸요? 기차 값이 비싸요? 당연히 비행기 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육로로 가면은 싸지는 거야. 뭐든지. 물건이든 뭐든지 싸지는 거야.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